오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3개 질문 던지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왜 포기하기로 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교체됐습니다. 의미가 무엇인지. 세 번째, 반기문, 이해찬 뉴욕 회동이 왜 무산된 것인지, 반 총장은 왜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려고 했었던 것인지 묻겠습니다.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용화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국회의장직을 포기했을까요?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몇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일 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 개입설을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원구성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뭐 대통령과 원내 대표단이 모여서 협치를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고집스러움을 보임으로써 자꾸만 이제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와대 개입설이 증폭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초창기에는 더민주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할 뜻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초창기 때는. 그러다 벼랑과 어느 시점에서 기류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청원 8선 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야 된다는 기류로 바뀌었는데 그 기류에 아마도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고 자꾸만 이제 야당이 그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8선의 정무적 감각이나 경륜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청원 그 의원께서 현재 새누리당이 122석인데요. 이걸 자유투표를 하는 경우에 뭐 무친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7석을 다 합쳐도 129석밖에 안 되고 151석을 얻으려면은 20석 이상의 동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명분 싸움에서 또 정치적 실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봅니다. 네, 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9대 국회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장은 크게 매력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건 정의당 의장이 증명했었고요, 실제로. 야당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죠. 현재 여서야들 국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라는 상당히 어떤 권력의 뭐 반분이라 그럴까요? 분배 이런 측면에서 야당한테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지만은 여당한테는 사실 뭐 과거에 만약에 집권상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실리를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법사위 물론 협상을 더 해봐야겠지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라든가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소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하는 측면, 법사위, 그다음에 예결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정무위하고 기재를 어디 가져갈 건가라는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상임위원회를 실리를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잘한 국면이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여당 잘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 이해가 된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덧붙이실 거 있습니까? 그거보다는요 급변한 거거든요.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교체되지 않았었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네요. 네,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번 벼랑간 국회의장 자리를 야당에게 양보한다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실리가 없기 그렇다면 뭐 처음부터 그거를 뭐 하지. 이게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건 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뭔가 힘이 작용됐기 때문에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잘한 것이고 정치적 실리를 법사이든 운영이든 예결이든 이런 것을 가져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추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기조에서의 변화. 제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더 크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가 개입되어서 정치가 꼬이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새누리당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결코 청와대나 아니면 친박이 주도하는 거를 쟁취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고도의 정적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죠. 단순하게 국회 운영 구조 속에서의 그런 실리를 추구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유 박사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집착할 정도의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다. 결국은 대통령이 결단은 내린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 정무수석은 왜 바뀐 겁니까?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그것은 저는 현기환 수석이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신의, 정치권에서의 신의보다도 신뢰보다도 수완과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을 들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정무수석과 달리 이제 뭐 대통령하고도 직접 전화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실상 했죠. 대통령 앞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최근에 좀 그 박지원 그 원내대표하고의 관계도 불편해졌었죠. 인물위원 행진곡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화 내용을 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20대 총선에 대한 뭐 그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최근에 또 정주석 원내대표하고 관계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고. 제 생각에는 김재원 이제 전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기환 수석하고도 박 대통령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지만은 김재원 전 의원은 더욱더 복심인 것이고 그리고 김재원 전 의원은 신임 정무수석은 과거에 19대 국회 때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야당하고 관계가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앉혔다, 정무수석을 앉혔다라는 것은 청와대가 물론 이제 기존의 정주석 원내대표도 공식 라인도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정치적인 행보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안보 수석은 지금까지 두 분이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정무수석이 이번까지 5번째 정무수석이 된 거죠. 너무 자주 바뀌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럼 그걸 정치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뭐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교체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조그만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현기환 수석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서 들어왔는데요. 작년 7월이라면 정확하게 하면 당에서 공천 과정을 5개월 정도 놓은 시점에서 현기환 수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기환 수석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과에 있어서의 청와대에 있어서의 조림에서 특히 공천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현기환 수석을 임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이라는 거는 자, 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총선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교체했고 그리고 현기환 정무수석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권이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일단 차단할 수 있는 포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새누리당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는 당대표 경선이고 내년도에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선 후보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것을 판단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기환 수석의 그 임무보다는 다른 새로운 교체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유 박사님 이제 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무특보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미션을 가지고 결국은 다른 그런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교체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야당과의 관계는 좀 껄끄러울 것이다라는 아까 유 박사님 그럼 왜 그러냐면 원내수석 부대표 할 때 잡음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오히려 원내대표보다는 원내수석 부대표가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 그러나 하여튼 뭐 지금 야당에서는 교체한 것에 대해서 뭐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길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과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에다 또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만한 국회의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정무수석 하나 바뀌었다고 벼랑간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와 인식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국회의 관계를 끌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 저는 뭐 정무수석의 교체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거기에 예.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대통령 군신제에서 한간에서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너무 국회에 뭐 간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것이 뭐 오버하거나 도를 넘다는 문제가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대통령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국회의 협력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당청 관계를 통해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가 진전되느냐 아니면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진전되느냐 이런 측면이 상당히 다르죠. 근데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 공식 라인보다도 뭔가 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이러한 후반기의 어떤 박 대통령의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뭐 내용이라 그럴까요? 네, 방향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은요. 이 인사라는 거는 결국은 고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서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는 실은 경선에서 탈락했고, 그렇죠. 그리고 강석훈 수석도 실은 경선에서 탈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이제 민심의 척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국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본인과 굉장히 호흡을 맞춘 분들을 청와대 수석으로 영입하는 거야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게 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펼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뉴욕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반기문 총장과 이해찬 전 총리의 어떤 맥락에서 보셨는지 두 분의 해석 궁금합니다. 유 박사님. 네, 그 이해찬 의원이죠. 친노의 자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이해찬 의원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에 중심을 놓고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하여튼 반기문 총장이 이해찬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가는 길에 그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이번에 국내를 방문 5박 6일 했을 때 야당보다도 새누리당에 상당히 기울어진 그런 행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또 충청권 대망론을 끌어내려 그러면 야권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노 대통령도 전화를 열심히 하고 외국에 뛰고 또 이해찬 당시 현직 총리가 그렇게 뛰었는데 당신 시켜줬는데 당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한 번도 뭐 기웃거리도 않고 이렇게 한 것은 정치 도의적 배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고 하는 양쪽에 좀 실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해찬 총리가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외교관은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 면담이 불발됐다. 대선 때 가서도 그러한 어떤 정치 도의적인 문제를 얘기하겠다. 결국은 당신이 대권에 나오면은 과거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정치 도의적으로 당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신뢰성에 있어서 인간적인 신뢰성에서 그런 거를 강하게 이번에 피력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한마디로 미스매칭이죠. 그러니까 전략적 실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어느 쪽이 실수입니까? 반기문 총장 쪽에. 전략적 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상황 속에서 저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세련됐다고 하면 다 끝난 다음에 만나 떠더라가 나왔어야지. 저거를 만나기도 전에 예. 저런 식으로 누가 먼저 제의하냐, 내가 차 한 잔 마시자. 이게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뭐 서울을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본인의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서는 편한가 이해찬 정청준을 만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 속에서 조금 출국 전의 말씀과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전략적 실수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씻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노는 강경파와 친문파로 나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해찬 의원은 친노라고 하지만 아주 강경 친노파의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친노파의 상당한 부분은 친문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여하튼 오해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친문 속에서 갖고 있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치적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각도에서 벌써 만나기 전에 외교관이 정치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도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친노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순수한 그러한 자기의 그런 여러 면에서 봤을 때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충분히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만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서로가 조금씩 판단에 있어서의 이런 오해라든지 이런 면이 작동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 두 사람의 만남이 불발된 거는 두 분 모두 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해찬 의원한테는 어떤 실이 있습니까? 일단 실이라는 것은 이해찬 총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좀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2년간 그 총리를 하면서 책임 총리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지만 당시 야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험악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떼기 문제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대립하다가 국회가 공전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저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해찬은 너무 강성이구나라는 이미지를 또 다시 한번 심어주는 계기가 됐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총리도 지냈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수장까지 지냈으니까 충분하게 정치적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화를 나누고 서로 덕담을 나눴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너무 정색을 해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발된 것이 결국은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어느 당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보수 성향을 지향하는 새누리당으로 갈 경우에는 친노 성향의 정치인들하고 가깝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에게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정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유엔 사무총장에 앉혔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그런 당파적인, 정파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정치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배신이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꼭 노무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도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은 대선 행보 과정에서 그런 측면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경험 부족을 노정한 반기문 총장 측이 그런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감성 정치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 선거 나오면 꼭 개인의 평가를 할 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 총리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해서 의리 때문에 결국 나중에 굉장히 불화가 있었고, 이번에 박근혜 우리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도 결국은 배신의 의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근혜 김무성 관계도 보면 관통하고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의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선 과정 속에서 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제 반 총장님께서 차나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잉 확대하는 게 이 부분이 과잉 확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서 차나 한잔해서 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국 분석 들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유영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